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그 첫 순서 문을 여는 순서죠. 뉴스인에 나올 시간인데요. 오늘도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잠깐. 네. 제가 아까 장관 이름을 잘못 얘기했어요. 네. 정한근 장관을 저희 3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제 얘기하세요. 네. 교수님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뽑으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2번. 2번이요. 네. 뭐 1번이 뭐 아무거나 똑같겠지. 뭐.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자, 똑같아요. 네, 저희 그 신율 교수님께서 늘 패션 센스가 늘 좋으십니다. 오늘도 네이비색의 블레이저에 이제 하늘색 셔츠를 입으셨는데 이야, 라디오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이걸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바로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YTN 라디오 우와. 유튜브 들어오셔서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또 따로 클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모습 여러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흐뭇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맞춤으로 아주. 예. 네. 자, 오늘 첫 소식 뭘로 할까요? 네, 오늘 첫 소식은 차관 대거 교체 관련 소식. 네, 제가 좀 아까 얘기한 거. 네, 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쯤 정부 부처 차관들을 대폭 교체하는 방안을 막판 검토 중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예. 전체 19개 정부 부처 가운데 절반 이상의 차관이 교체될 수 있고 일부는 1, 2차관이 동시에 교체될 수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오늘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의 차관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요. 국무조정실 차장이 교체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체화한 인사들을 전면 배치해서 국정과제 이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또 조직의 긴장을 불어넣음으로써 실질적으로 대대적 개각과 맞먹는 효과를 거두려는 의도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차관 인사를 전후해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런데 야당이 이 특보의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을 고리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정순신 때와는 다르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특보의 아들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만큼 법적 조치를 활용해 아들에 대한 불이익을 미루고 명문대 합격시켰다는 비판을 받은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의 경우와 성격이 다르다는 게 주장입니다. 또 차관 교체에 따른 대통령실 일부 개편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다만 내부 승진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인데요. 이처럼 대통령실에서 차관급들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사안들 있죠. 네. 이게 입법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3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본인이 원하는 국정 운영, 윤 대통령 본인이 원하는 국정 운영 방향을 그래도 하기 위해서는 이 차관급을 본인의 생각을 잘 아는 사람으로 교체하는 거,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생각 때문에 교체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뭐냐면 차관은 장관하고는 좀 다르게 이게 내부 승진 경우도 많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른바 늘공이라고 그러죠. 이 공무원들. 네. 사실 공무원들의 이 전문성이라는 건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그런 거를 굉장히 느낄 때가 많은데, 그런 공무원들을 내부 승진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른바 사기 진작도 될 수 있고요. 분위기 쇄신도 전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일단은 차관급들을 대폭 교체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장관급의 개각, 이거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단행될 것으로 보시나요? 그 총선 출마, 네. 그게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인데
장관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이우영 아나운서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장관이랑 의원 중에. 의원 중에. 네. 그죠? 근데 사실은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의원이 좀 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관은 이게 언제 이게 그만둘지 모르는데 네. 의원은 이건 분명하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원 쪽으로 다시 나갈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거는 뭐 소설입니다만 이게 소설이에요. 소설. 네. 상상. 네. 네? 요즘 말로는 뇌피셜이라고 합니다. 뇌피셜. 네. 고맙습니다. 네. 갑자기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네. 뭐 갑자기 이런 영화도 생각이 나는데. 네. 그런데 이 상상인데 만일 말이에요. 그 장관들 중에 정치인 장관 중에 누구 하나를 총리를 총리를 시킨다 이런 가정을 했을 때 또 이게 줄줄이 바뀌게 되고 바뀌는 것은 피치 못할 겁니다. 단지 제가 볼 때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규모가 커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청문회가 줄줄이 되는데 이게 총선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 청문회 이거 해가지고 사실 이런 분위기 이것도 꺾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최소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죠. 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어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또 장예찬 최고위원을 각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는데요. 김남국 의원실이 오늘 SNS를 통해서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짓고 악의적 발언을 일삼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이러면서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이후 지금껏 단 한 번도 누군가를 고소한 적이 없다. 정치인을 향한 의혹 제기와 비판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일부 보도에 한해 고소 대신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신청을 한 것도 그 맥락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나 김성원 의원과 장예찬 최고위원은 정치인이라는 지위에 있는 만큼 자신들이 한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다. 너무나 악의적이고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반복해서 부득이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성원 의원과 장예찬 최고위원은 즉각 반발을 했는데요. 김 의원의 경우에는 김남국 의원이 거래 내역을 깨끗하게 공개한다면 모든 의혹이 정리될 것이다. 김 의원은 모든 거래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길 바라고 검찰은 국민적 의혹을 신속하게 수사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고요. 장 최고위원은 본인의 SNS에 국회의원이 기본 의무조차 지키지 않으며 병적인 코인 거래를 일삼고 이해충돌과 부정부패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조치로 대응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위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한편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가 오늘 오후 회의를 열어서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에 대한 첫 심사를 진행을 합니다. 윤리특위가 지난달 30일 징계안건을 상정한 뒤 자문위에 회부를 했는데요.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자문위 활동 기간은 최장 60일입니다. 자, 어쨌든 김남국 의원이 고소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런 배경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배경은 본인이 더 잘 알 거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이 이게 별거 아니라든가 잘했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네. 그런데 단지 사실 굉장히 많은 언론과 정치권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이 정도의 액션만을 취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고소를 처음 2건을 했는데 이 부분만을 놓고 본다면 저는 김남국 의원이 그래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이게 자꾸 정치권에서 일어난 일들을 사법부로 가져가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특히 이제 언론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언론 언중이 안 갔어요. 그냥 고소해버렸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김남국 의원 그러지 않았다라는 그런 측면은 저는 그러니까 정치 관련 사안을 사법부에 제소하는 것을 최소화시킨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나름대로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코인 의혹 실체를 밝힐 의무는 분명히 있다. 이 점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선 소식과 이어지는 소식도 연달아 준비를 해봤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대규모 가상자산 보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사전 코인 정보 취득 가능성을 제기를 했는데요.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앞서도 나왔던 김성원 의원이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사단 전체 회의 후에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에 일종의 정보 상납 형태, 정보 매매 의혹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전문가들의 말이 있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김성원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거래는 전문가 수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100억 원대 거래가 유추됐다. 클레이페이, 클레이스왑 이게 코인 예치나 교환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런 거래 역시 자금 세탁으로 가정할 순 없지만 이런 대량 거래 형태는 본 적도 없고 납득도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앞서 코인 업계에서 김남국 의원이 상장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P2E, 플레이 투 원 코인을 거래했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죠. 여권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대량의 코인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자금 세탁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조사단 간사를 맡은 윤창현 의원은 코인이 현금화되는 과정에서 코인과 현금의 중간 단계인 KRW 포인트 형태가 됐을 경우에 현재 신고 대상이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복잡하네요. 네, 김남국 의원의 일명 코인게이트 의혹에 대해서 이제 여권의 공세는 계속되고 있는데 김남국 의원 입장에선 의혹에 대한 시원한 해소도 또 여권의 입장에서 보기에도 혐의에 대한 확실한 입증에 대해서도 진전이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클레이페이, 클레이스왑 아까 그러셨죠? 네. 혹시 이유영 아나운서 캐셔스 클레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네? 캐셔스 클레이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듣죠? 네. 모하메드 알리는 알아요? 네, 박사입니다. 맞죠? 네. 모하메드 알리의 원래 이름이 캐셔스 클레이였어요. 이야, 네. 있잖아요. 네. 그렇게 그 반응하는 거 이거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리액션이요? 리액션. 저는 네. 리액션 좋다고 칭찬 많이 했습니다. 진짜. 네. 그 모하메드 알리가 개종하기 전 이름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캐셔스 클레이를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네. 이게 왜 이게 입증이 이렇게 더디냐? 당연하죠. 뭐냐면 자, 여권의 진상조사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쪽에서는 강제 수사권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어떤 지갑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고 단지 이제 추정되는 지갑을 가지고 그게 일부분인지 전부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하려고 하니까 물론 이분들 노력은 많이 하겠지만 사실은 모든 게 추정이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 추정을 내고 있으니까 결론이 나오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지금 검찰의 수사 결과밖에 지금 그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 김남국 의원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검찰이 좀 빠른 시일 내에 중간 수사 결과라도 발표를 해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안 나오고 시간만 질질 끌면서 계속 의혹을만 제기하면 이게 정치 갈등, 정치 투쟁이 되어버리거든요. 그거 말고 이 사안을 정확히 봐야죠. 그리고 검찰이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사안은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그리고 박탈감뿐만이 아니라 사실 배신감도 좀 느끼게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털어버리든지 확인을 해두든지 하여간 검찰이 빨리 좀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여권의 입장에선 검찰이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길 기대하겠네요. 네. 감동했어요. 모하메드 알리라고 하셔서. 그렇죠. 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띵해가지고 지금.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감사를 두고 진행하겠다라는 게 감사원 입장이고요. 또 받을 수 없다는 게 선관위 입장인데 일주일 넘게 물밑에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원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31일 선관위 채용 의혹 감사 착수 방침을 밝힌 뒤에 오늘까지 선관위에 3차례에 걸쳐서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감사원은 감사 착수 다음 날인 1일과 2일 연달아 5일까지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선관위에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7일 그러니까 어제 오전 10시에 감사원 직원들이 경기 과천에 있는 선관위 청사를 직접 찾아가서 오후 6시까지 대기하면서 자료를 요청했으나
선관위 응답은 없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이제 대선 소쿠리 투표 감사를 두고 두 기관이 충돌했을 때는 감사원의 자료 요청 공문에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구로서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문서를 감사원에 보내면서 거부의 뜻을 밝힌 바 있는데 이번에는 거부 의사를 담은 공문조차도 보내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겁니다. 두 기관이 조용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이제 내일 개최되는 선관위원 회의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선관위원들은 차기 사무처장 후보 검증을 위해 개최하는 내일 회의에서 감사원 감사에 대한 부분적 한시적 수용 여부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회의에서 감사원 감사를 부분적으로라도 수용한다는 결론이 난다면 이 대치 상태는 풀리게 되고요. 만약에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면 충돌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만약 선관위가 감사 수용 불가 결론을 다시 내린다면 이미 작성에 착수한 수사 요청서를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선관위도 감사원 감사 거부 논리를 재차 설명하면서 반격에 나설 모양새입니다. 선관위가 직무감찰 수용으로 입장을 바꾸려면 노태학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선관위원 중에 최소 5명이 감사 수용에 찬성해야 하는데요. 일단 내일 회의가 열리고 결론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긴 해야겠지만 계속해서 감사원 감사에 대한 부분적 혹은 한시적 수용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선관위 있잖아요. 노태학 위원장을 비롯해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 한마디 한 줄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정말 잘못했다. 하지만 조사기관은 우리가 결정한다. 이게 되게 사람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잘못한 사람이면 잘못한 사람다운 태도를 보여야지. 내가 잘못은 했거든. 근데 가만히 있어. 날 조사하려면 내가 그럼 결정할 거야. 이거는 잘못한 사람의 태도는 아니죠. 이거는 잘못한 기관의 태도도 아닙니다. 이 점을 일단 지적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부분적 한시적 수용 이거는 저는 이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전 개인적으로 제가 만일 감사원이라면 이거는 행정감사의 대상. 행정감사가 뭐냐면요. 특정 사안만 한정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감사라고 했을 때에는 선관위 전반. 제가 선관위의 구성원이라면 저는 행정감사 받을 거예요. 왜? 선관위가 예전에도 좀 여러 가지 불공정하다는 의혹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혹을 다 털어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예요. 우리는 정말 이게 오해를 받은 거다. 이 국민들한테 보여주면 신뢰가 더 올라가겠죠. 예? 그런데 그래서 저는 행정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자꾸 법규를 얘기하는데 그 법규가 지난번에도 우리 그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반복하지는 않겠는데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법을 어겼다는 의혹을 받는 기관이 자꾸 법을 들먹거리는 것도 듣는 이로 하여금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든다. 이 부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이번에 국회 조금 전에 소식이 전해졌는데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했답니다. 국정조사하면 되지. 국정조사 제대로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왜? 선거가 가까울수록 의원들은 선관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그런 주체들이 하는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샅샅이 정말 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다? 전 그것도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는 유일한 방식이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전면 감사가 가능한 행정감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선관위 관련해서 더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 뒤에 이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국가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청렴성과 규율도 갖추지 못한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만큼은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으니 정말 후한무치하기 짝이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사상 최악의 비리에 대해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환골탈퇴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건 아주 간단하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가 원래 취지에 맞게 청렴하고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윤 원내대표는 북한 해킹과 자녀특혜 채용 의혹이 드러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선관위는 아직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자세가 돼 있지 않다.
국민을 가장 분노케 하는 건 헌법기관임을 내세워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선관위가 헌법적 관행이라는 보호막 아래 얼마나 방만하고 안이하게 운영되어 왔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연일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선관위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측의 대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저는 이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로 지금 현재 중앙선관위 구성을 보면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국회 선출 3인 이렇게 총 9명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걸 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바꿔야 되는데 이게 헌법 사항이기 때문에 개헌을 해야 돼요. 그럼 개헌하지 않는 방식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은 국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추천을 한 3인을 그냥 임명하는 것. 다시 말해서 임명권을 형식적으로만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또 국회에 3인이 또 있죠. 그럼 총 6명이죠. 이걸 여야 3대 3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선관위원 임기가 6년이기 때문에 뭐 여당 둘에 야당을 더 많게 하다. 이렇게 했다가 여당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3대 3으로 딱 만들어 놓고 여야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3인이 남았죠. 네. 저는 이 중에서 이게 꼭 제가 법조문을 보니까 제가 해석한 바로는 꼭 법관만을 임명하라는 조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두 명은 법관을 임명하되 한 명은 중앙선관위의 이른바 늘공이라고 얘기하는 중앙선관위 전문 공무원 원래 진짜 공무원을 임명을 해서 그 사람을 선관위원장으로 중앙선관위원장으로 호선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걸 좀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바로 이런 식으로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 하면 선관위원들이 그만둬야 돼요. 근데 그만두기 싫겠죠. 네. 예? 하지만 선관위원은 왜 있냐 하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있는 거지. 내가 좋아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예? 그 점을 선관위원들이 꼭 좀 아마 다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선관위원이 됐겠죠. 설마 나 이거 계속하고 싶나 그만 못 둬 이런 사람은 없겠죠. 예,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네. 한편 어제 민주당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정부 여당이 감사원을 앞세워서 선관위 장악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행보라는 비판이 있거든요.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요, 뭐 장악을 하려면 예? 뭐 제대로 돌아가는 걸 장악하고 싶지. 예? 저는 사실 뭐 장악할 이유도 없다고 봐요. 왜? 지금 선관위에 대한 신뢰는 폭락했어요. 근데 신뢰에 대한 폭락은 권위에 대한 폭락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럼 권위가 없는 선관위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땐 그 선관위 쪽에서 고위직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관위의 대다수 공무원들은 정말 일 열심히 하고 자기의 몸을 정말 아끼지 않고 이 선거의 중립적 선거 삶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건 제가 직접 봐서 경험을 너무나 잘 알아요. 이 고위직들 몇 명이 문제인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그 고위직 때문에 선관위 전체의 신뢰가 없어졌고 권위가 그래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권위가 없어진 그 선관위가 총선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에이, 그건 농담이죠, 진짜. 그거 관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뭘 좀 하려고 그러면 각 정당에서 권위가 없어졌기 때문에 뭐 별별 얘기 다 맨날 항의하고 그거 정말 현장에서 뛰는 공무원분들만 힘 빠지게 뭘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죠. 예? 이거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장악을 할 이유도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이라면. 예? 장악할 이유조차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지금 사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망신창이가 된 이 선관위 이것을 정말 장악하고 싶은 존재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개혁부터 해야겠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방향의 개혁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죠. 네. 그래서 어쨌든 선관위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얘기하는 선거를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관을 잘 키우는 방향을 해야지
독립성만을 강조해서 그리고 그만두라 그러는데 그만 못 두겠다고 얘기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신뢰 상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이 생각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이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